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월 1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사를 쭉 따왔고요. 지금 아마 다보스 포럼이 열리나 봅니다. 첫 번째 기사는 돌아온 다보스, 그리고 코리안 웨이브, 한류, 한류 물결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아마 열리고 있나 본데, 우리가 경제 뉴스나 주식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다보스 포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기회에 이 다보스 포럼이 뭔지 제대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봅니다. 53회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개막,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머리 맞대서 한국 강국 부상 경험 공유를, 한국 대통령 9년 만에 참석, 부산 엑스포 홍보 총력전. 윤 대통령님도 여기 가셨나 보네요. 사진이 또 나오는데요. 15일 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 인근에서 제네시스 GB60 왼쪽 이 비클2 로드네요. V2L 기술을 통해서 현대차, 이 로드, 저는 이제 길을 뜻하는 로드이지 않을까 했는데, V2L이니까 이게 이제 로딩하다, 업로드하다, 우리가 뭘 올리다, 뭐, 하는 그 로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운로드, 업로드 할 때. 그래서 vehicle에서 로드를 해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충전하고 있다. 멋있네요. 이 비행기가 공중급유하듯이 지금 자동차가 가서 자동차에서 자동차로 이렇게 전력 충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030 부산세계 박람회 홍보 문구가 랩핑된 차량을 세계경제 포럼 현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53회 세계경제 포럼 WEF, 아마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약자겠죠. 이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스위스 현지, 어제, 그러면 16일 어제 열렸었네요. 이 15일 오후 스위스의 시골 마을 다보스에는 한방눈이 내렸다. 이 다보스가 스위스에 있는 그런 조그만 시골 마을 이름입니다. 따뜻한 날씨를 예상했던 경찰과 주최 측은 차량을 정리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재개된 이번 포럼에는 52개국 정상급 인사를 비롯해서 2,700여 명의 글로벌 리더가 총집계를 하는데요. 총을 든 군인들이 곳곳에서 삼엄하게 경계를 펴는 이유다. 한편에서는 포럼에 반대하는 시위대, 다른 한편에서는 스키를 타는 관광객까지 엉켜서 묘한 풍경을 연출하는 곳이 바로 다보스다. 다보스 포럼은 선진국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모임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수십 년간 글로벌 질서를 이끌어온 집단지성의 장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015년 WEF가 주창한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다. 스위스 정부는 포럼의 부활을 위해서 코로나 프리를 선언을 했고요. 입국 시 아무 증빙 서류도 필요하지 않았다. 행사가 집중된 콩그레스 센터에 출입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양성이 나와도 격리는 없다. 검사도 타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용액을 입안에 머금었다가 뱉어내면 그만이다. 이때까지는 콧구멍을 엄청 찔러댔었는데요. 이제는 침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안내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다고 적혔고요. 전 세계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달려가야 한다고
웅변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또 있다. 한때 다보스를 점령했던 중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운 것이다. 코리안 나이트 행사가 열리는 아메론 호텔 앞에 서자 외벽에 걸린 대형 걸개 그림이 한눈에 들어왔다. 갓을 쓰고 뒷짐을 진 조선 선비의 흑백 사진이다. 1893년 시카고부터 엑스포에 참여한 한국의 열정을 설명을 하면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실렸다. 호텔 정문에는 현대차 제네시스 컨셉트카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표 기업인들과 함께 다보스를 찾아서 단독 연설을 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다보스 행이다. 베르게 브랜데 WF 총재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세계화와 민주주의를 토대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강국 중 하나로 부상한 경험을 공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 세계가 각자 도생에 나서며 극도로 파편화된 지금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키우고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보스 포럼에 관련된 기사 한 2개 더 할 예정이고요. 일단 그 전에 또 눈에 띄는 기사가 있는데 귀한 음식 진화는 K만두 골프장 호텔 인기 메뉴로 등극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K만두 예. 원래 이제 만두 하면 딤섬 이러면서 약간 이제 중국식 만두 이 글로벌한 입장에서는요. 예, 중국식 딤섬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각인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K 만두가 또 글로벌하게 인기를 끄나 봅니다. 그늘집 만두는 맛있었어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오는 대사다. 극중 최고급으로 설정된 골프장을 비꼬는 말이지만 골프장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에서 만두가 각광받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늘집 만두는 맛있었어요. 다른 건 별론데 그늘집 만두는 맛있었네요 라고 그렇게 이제 골프장을 비꼬는 그런 대사였나 봅니다. 실제로 만두가 국내 골프장과 호텔을 비롯한 고급 음식점에서 인기 메뉴로 거듭나고 있고요. 최근 5에서 10년 만두 품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K푸드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트렌드도 있다. 피가 얇고 속이 꽉 찬 것이 특징인 K만두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단일 식품으로 처음으로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넘었다. 다진 고기와 채소를 밀가루 외피가 감싸고 있는 만두는 맛과 영양이 좋고 젓가락이나 포크만 있으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이거 읽는데 갑자기 침이 막 고여가지고요. 머릿속에는 또 제가 자주 가는 여의도의 진진만두가 막 떠오르고 오늘은 저녁에 진진만두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던 우리 진진님도 생각이 나고 막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막 생각이 났는데 말 나온 김에 우리 진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만두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일 식품 레저업계에 따르면 경기 여주 트리니티 클럽은 만두 맛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클럽하우스에서 판매하는 군만두가 인기다. 이 여주 트리니티는 신세계 그룹 계열 골프장으로 클럽하우스를 조선호텔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는 이제 거의 축구로 전향을 하고 난 이후로 골프장을 이제 많이 못 가봤는데 웬만한 골프장은 제가 다 가봤었는데요. 이 트리니티가 엄청 비싸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굉장히 좋은 골프장이라고 들었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군만두를 판매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제 사우스 스프링스 CC, 이스트 밸리, 블루 헤런 여기는 제가 다 한 여러 번 아주 많이 가본 골프장이고요.
비롯한 이런 다른 골프장에서도 그늘집에서 최근 만두를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레저업계 한 관계자는 골프 라운드 중에 짧은 시간 안에 간식을 먹는 그늘집은 특성상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순대나 두부김치, 떡볶이를 제공해 왔는데 요즘에는 군만두나 찐만두를 내놓는 골프장이 늘고 있다. 자꾸만 이게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대표적 고급 스포츠인 골프장에서 만두가 인기 메뉴로 등장한 것은 만두라는 음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음을 방증한다. 주요 호텔 레스토랑들은 딤섬을 비롯해 다양한 만두 요리를 내놓고 있는데 웨스틴 조선 호텔 서울의 중식당 홍련은 흔히 짬뽕과 탕수육 맛집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방문 고객 가운데 40% 이상이 딤섬을 시켜 먹을 정도로 찾는 손님이 많다고 하고요. CJ 제일제당의 몽중은 지난주에도 갔다 왔었는데 CJ 제일제당에서 하는 중국 레스토랑이고요. 삼천리 그룹에서 차이 797도 이 삼천리 그룹에서 하는 거네요. 이와 같은 다수 대기업이 고급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딤섬과 더불어 만두의 위상이 함께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K만두로 불리는 한국식 냉동만두 인기가 공공행진하고 있는데 K만두의 대표 가격인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는 지난해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네요. 비비고 브랜드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 3조 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약 1조 4천억 원이 만두 매출이라고 하네요. 특히 해외 만두 매출만 1조 원을 넘겼는데 CJ제일제당은 현재 미국 냉동만두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해 10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지랜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더 CJ컵 대회 현장에 마련돼 비비고 키친에서도 만두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비비고는 딤섬이나 스프링롤과 차별화된 K푸드로서 제가 베트남 식당 가면 항상 이 스프링롤을 시켜 먹거든요. 이 K푸드로서 만두를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 해외 제품에 만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음식에 그냥 우리나라 그 고유 명사 이름을 그대로 좀 썼으면 늘 했거든요. 보면 무슨 된장찌개는 소이빈 숲, 그리고 또 뭐 이런 다른 우리나라 음식에도 보면 뭐 코리안 바베큐 갈비, 그냥 갈비, 저는 이렇게 갈비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싶은데 이제는 이제 갈비 정도는 이제 갈비라고 표기하지만 만두 이런 거는 잘하셨네요. 만두, 예. 그래야지 이제 이 만두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CJ제일제당 출신인 장재호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교수는 비비고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두피를 얇게 만들고 속재료를 갈지 않고 칼로 쓰는 방식으로 씹는 식감이 느껴지도록 하면서 K만두의 정체성이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밀가루 외피가 속재료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만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만두, 만트, 만티, 만투, 만터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지역에 따라 재료와 생김새가 조금씩 다른데 러시아의 펠메니와 이탈리아의 라비올리도 밀가루 외피가 속재료를 감싼 형태가 만두와 비슷하다. 만두의 음식 형태 자체가 세계인에게 친숙한 셈이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만두 먹다가 이런 라비올리나 먹어보면 그냥 좀 다른 맛을 느끼는데 우리나라 만두가 확실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이제 김치란 거죠. 다진 고기랑 이 돼지고기가 특히나 들어갔을 때가 더 맛있는데 오늘은 진짜 반드시 만두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만 입에 침이 고입니다.
수년 전부터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세계인에게 익숙한 형태의 음식인 만두가 그 주인공이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K만두 속에 채소를 많이 넣어 건강에 좋고 식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만두는 돼지고기와 부추가 주 재료지만 미국 판매용 만두에는 닭고기와 고수를 넣어서 현지 입맛에 맞춘 것도 K만두의 성공 비결로 꼽힌다. 저도 여기 우육탕면이나 베트남 쌀국수 가면 고수를 엄청 많이 넣어 먹습니다. 예, 저는 고수 잘 먹습니다. 어떤 많은 분들은 이제 빼서 드시는데 저는 되게 맛있는데 왜 빼서 드시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기사 다시 다보스 포럼으로 한번 싹 넘어가서 거세지는 자국 우선주의 대체 불가능 기업을 키워야 라고 돼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여기저기 경제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대체 불가 해외에 아니면 국내 그 명품 기업, 대체 불가 명품 기업을 사모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바닥에서 뭐 30%, 50%, 70% 뭐 이렇게 올라온 주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을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누가 말씀하셨냐면요. 다보스 포럼 찾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님이십니다. 화학첨단소재 산업협의체 한국 기업인 최초로 의장을 맡아 국가 간 경제 심화된 격변기 기술 공정의 혁신으로 돌파구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아는 형님이나 이래 보면 이 신학철 부회장님하고 되게 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직접 저는 뵙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부터 다보스 포럼에 계속 참석했는데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다보스 포럼은 매우 특별합니다. 최근 진행 중인 자국 중심주의와 심각한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 등을 정치, 산업, 경제계 글로벌 리더들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 최고 경영자 가운데 국제 감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꼽는다면 신학철 부회장은 5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어갈 것이다. 신 부회장은 한국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드물게 다보스 포럼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다보스 포럼 내에 화학첨단소재 산업협의체에서 의장직을 맡았다. 한국 기업인 가운데 처음이다. 와. 23년도 다보스 포럼 개막을 눈앞에 둔 지난 11일 신 부회장을 만났다. 신 부회장은 비싼 참가비를 내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기업 대표들로 이루어진 각종 분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의장직을 맡은 화학첨단소재 산업협의체는 30여 개 글로벌 최고 기업이 모인 자리라고 하면서 이들과 탄소 포집 기술을 공유하는 방안 등을 의제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얘기하셨네요. 두 번째는 타운 매니지먼트 미팅이라고 불리는 CEO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다보스는 좁은 면적에 글로벌 CEO 수백 명이 모여 있다 보니 관계 있는 기업들끼리 자연스레 만나게 된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미국의 시약 장비 기업인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올해 다보스 포럼을 보관하는 큰 주제는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협력이고요.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 협력보다는 자국 이익을 앞세우기 시작한 강대국들 횡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신 부회장은 협력에 기반하던 국가 간 생태계가 경쟁 관계로 뒤바뀌고 있고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침체 우려가 합쳐지면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시대적 전환기가 시작됐다고
설명하셨고요. 균형을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년이 될 수도 혹은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다면서 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잘 준비된 기업에는 이 같은 대격변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공급망 다변화, 파트너십을 통해 민첩하게 대응한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제품 기술 개발과 공정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협상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또 다른 핵심 이슈는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이라고 합니다. 신 부회장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미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는 고객의 저탄소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한다면 블루오션과도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분열로 세계 GDP 7% 증발 위기, 신국제 공조의 길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업인들의 동향을 보면 여전히 위기 관리보다는 지금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이런 큰 경제 트렌드 속에서 계속 어떻게 공조를 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또 학자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계 경제 분열로 GDP가 7% 증발 위기라고 돼 있는데, 다보스 포럼 개막에 글로벌 정재계 리더가 지금 2,700명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복합 위기 돌파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수석 이코노미스트 3명 중 2명은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주요 세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17일 오후 4시 반에는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탈세계화냐, 재세계화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오시네요. 유럽의 신방어막 구축, 그리고 팻 겔싱어, 인텔 CEO시죠. 19일 날 반도체 공급망 붕괴가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고요.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님도 오시네요. 경제 고속성장 여전히 가능한가라고 되어 있고, 크리스탈리아니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도 글로벌 경제 전망 한 시대의 종말인가 이런 주제로 발표가 있나 봅니다. 일단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아무런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위기 극복의 해법을 모색하는 다보스 포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달아오르고 있는데, 경제 분위기 반전을 도모하는 각국 지도자와 정재계 고위 관계자 그리고 기업인들이 스위스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 10일 기준 다보스 포럼 공식 집계에 따르면 100여 개국에서 총 2,658명의 행사 참석을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행보인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15일 세계 주요 기업인들이 다보스에서 복합 위기, 폴리크라이시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보도를 했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 막대한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대형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고요. M&A 거래 당시 높은 가격으로 사들인 영업권이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대규모 감가상각을 당할 처지에 몰린 탓인데, 작년 M&A 활동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2조 2천억 달러였던 거래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1조 4천억 달러 성사되는데 그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조선시대 이제 선비 사진이 걸려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문구가 걸린 세계
부산 세계 박람회 홍보 걸개 그림이 이 사진에 있네요. 보니까 스위스 다보스의 아메론 호텔 앞에 행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호텔 외벽에 엑스포 참가하러 왔소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 그림이 저렇게 걸려 있네요. 기사를 좀 더 보면요. 올해 전망도 밝지 않은데 고물가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경기 침체 전망에 따른 수요 둔화 등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다보스 포럼에 앞서 주최 측은 연례 위험 보고서를 통해서 생활비 상승과 경기 침체가 불평등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한다면서 리스크가 서로 영향을 미쳐 관련 리스크의 집합체인 복합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16일에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간 공공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 50명 중 3분의 2가 올해 세계 경제 침체를 예상했고 이 중 18%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매우 높다. extremely likely라고 봤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설문조사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응답자가 2배 이상 많았고요. 사디아 자히디 다보스 포럼 운영 감독은 성명에서 현재의 고물가 저성장 고부채 환경 때문에 투자 동력이 줄어든다고 우려하면서 투자가 늘어야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고 취약계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도 고물가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중국 물가가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에 그쳐서나 유럽이 고물가에 시달릴 것이라는 답변은 57%에 달했다고 합니다. 긴축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이코노미스트들의 절반 이상이 유럽과 미국에서 추가 긴축 정책을 펼 것으로 내다봤고 이코노미스트 10명 중 9명은 올해 수요 감소와 높은 차입 비용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며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직원 감원 등 비용 절감 노력이 예상된다고 봤고요. 물가 상승도 정점은 지났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68%가 연말까지는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IMF 보고서가 15일에 세계 경제의 분열로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7%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또한 기술의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이루어지면 일부 국가는 손실 규모가 8에서 12%에 이룰 수 있다고 했고요. 수십 년에 걸쳐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지리경제학적인 분절화, 프래그멘테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때마침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협력의 가치 복원을 통한 침체 극복이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 5개의 소주제로 나눠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기후 및 자연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식량 문제 해결, 투자 무역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통한 고물가 저성장 부채 문제 해결, 민간 혁신 회복력 제고, 첨단 기술을 통한 산업 분야의 돌파구 마련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G7 정상 가운데는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18일 특별 연설에 나서고요. 그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또 피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존 케리 기후특사와 에브리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내년에 연 5만 달러 해외 송금 규제가 사라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보스 포럼 기사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유치 활성화 겨냥을 해서 24년 만에 사전 신고 의무 폐지하고요. 이러면 내년 하반기 신외환법을 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외환법의 주요 개요가
송금 등 외환거래 사전신고 폐지, 연간 5만 달러 초과도 자유송금을 하고 중대 경제적 거래만 신고제 유지, 외국환 업무의 은행 외 금융기관으로 확대, 외국환 거래 법령의 단순화, 원칙 예외 2단계 구조, 국민권리 의무 조항은 법률로 규정. 이렇게 쭉 돼 있네요. 정부가 개인 기준 연간 5만 달러, 지금 돈으로는 한 6,200만 원 되는데요. 5만 달러로 제한한 해외 외환 거래 문턱을 없애고 24년 만에 규제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신외환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거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외형에 걸맞은 외환거래 규제를 만들고 외환거래를 자유화해서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작년에도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을 했으나 하반기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드는 킹달러 기조로 이를 보류한 바 있고요. 기재부는 기존 외국환 거래법을 대체할 신외환법 기본 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를 하는데, 이어 연내 법령안을 다듬어 입법화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99년 현행 외국환 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4년 만인데, 기본 취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등을 폐지하고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인데, 현 외국환 관리법은 외자 유출 통제가 목적이었죠. 일례로 개인은 5,000달러까지 해외 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5,0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600만 원 좀 넘습니다. 650만 원. 는 가능하나 이를 넘어서면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한 뒤 송금을 해야 하고요.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 거래 은행 영업자금을 통해서만 송금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송금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서 아예 현금을 들고 해외로 직접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기업 역시 해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매년 사후보고서를 내야 해서 자유로운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신외환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제정이 목표이고요.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거래 과정에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일상적 외환거래는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전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열거주의식으로. 기재부는 지난해 재정 방향을 발표할 당시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초래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 사전신고제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국환 거래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차등을 뒀던 업권별 외환 업무 규제도 동일 업무와 동일 규제 원칙으로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는 환전이나 송금 업무가 제한되는 시기인데, 신외환법은 은행으로 한정했던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며 외국환 은행과 투자매매자, 투자매매업자, 소액 해외 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 한도 규제를 통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정부는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발판으로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원화 지급 수령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고,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신고 보고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경 간 자금 이동이 없는 거래는 사후 보고 의무도 줄인다고 합니다. 각종 금지 조항과 예외의 예외 조항이 뒤섞여 복잡한 외환 법령 체계도 원칙과 예외로 단순하게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 금융의 이런 외환거래가 너무 불편하다고 한국에서 돈 다 빼버리겠다라고 해서 그때 실제로 다 빼서 나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는 벌써 그게 한 15년 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의 금융자산이 꽤 많이 크니까 지금은 이제 외환 유출을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도 해외 거주하시는 우리 교포분들이 국내 투자에 대해서 많이 의뢰를 하시거든요. 의뢰를 하시는데 들어올 때는 돈이 쉽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갈 때 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꺼리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LG, 한화, 전방위 배터리 동맹을 맺는다고 합니다. 네, 어떤 기사인지 보겠습니다. LG하고 한화가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고요. 미국에서 ESS 배터리 공장 건설에 LG엔솔과 한화 큐셀 공동 투자를 하고요. 10배 이상 커질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한화 모멘텀 LG의 장비 첫 공급 UAM 특수 배터리 개발도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 표를 보니까요. 협력 내용이 ESS 분야와 배터리 제조 장비 분야, UAM 분야 참여 기업이 ESS는 LG에너지 솔루션과 하나솔루션, 큐셀 부분, 배터리는 LG엔솔과 주한화 모멘텀 부분, UAM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G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 ESS 시장 규모가 지금 21년도에는 9기가와트인데 2031년 딱 10년이 지나면 95기가와트로 10배나 성장을 하네요. 이런 ESS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두 그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인데 두 그룹이 ESS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 장비와 미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 UAM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배터리 동맹으로 부상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방금 언급드렸던 이런 기업들이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네요. 네, 그리고 MOU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력을 위해서 전담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했고요. 아직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장소, 생산 계획은 정해진 바 없으며 향후 TF를 구성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하고 양사간 협력에서 기대되는 분야는 ESS라고 합니다. LG엔솔과 하나큐셀은 미국 ESS 전용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를 추진하는데 미국 전력망용 ESS 시장 규모가 31년 95기가와트로 확대될 예정인데 전력망용 ESS는 태양광 등으로 낮에 생산한 전력을 밤에 내보내기 전에 저장하는 등 전력망에 남는 전기가 있을 때 활용은 되고 네. 이번 협력으로 한화큐셀은 미국 태양광 모듈 공급에 이어서 태양광 개발과 ESS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 한화큐셀은 이달 태양광 발전용 모듈 생산을 위해서 미국에 3조 2천억 규모를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LG엔솔은 배터리에 강점이 있고 한화는 그동안에 이제 태양광 쪽으로 꽤 이제 시간이 한 15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해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화그룹이 김성현 회장님이 이제 약간 미국통이시거든요. 그래서 미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아마 또 한화의 네트워크를 또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LG엔솔과 한화가 이렇게 고성장하는 사업에 협력을 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미국 땅에서 선전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고 화이팅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